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슈가 언제쯤 최종적인 결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론도 없이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강할 수 있는 것은 AI가 굳건하게 시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장 실적 직전에 나왔던 인텔의 실적 이슈 이후 국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랠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흐름은 미국장까지도 연결이 됐습니다. 인텔이 자극하는 갖은 반도체 재랠리 수요 또 한 번 미국장을 강하게 이끌었고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정말 역사적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디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욕장의 백드랍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반도체주들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참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이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습니다. 시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렸던 요인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재개 기대감이었죠. 물론 이 미국의 협상단이 파키스탄 방문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는 사실상 무산이 됐고요. 2차 종전 협상의 성사 여부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큼은 또 사실이죠. 에드원드 존스 측에서는 강한 실적의 성장세가 지정학 뉴스와 유가 변동에 덜 민감해지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날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2년물 금리가 특히 5bp 가까이 급락했는데 미국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그 연준 빌딩 레노베이션에 대한 수사를 종료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인 톰 틸리스는 이제 나는 워시의 인준에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서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 간밤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주간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그리고 반도체 진영의 호재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한 주였습니다. 이제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나스닥 100 지수가 2.4%, 속스가 10% 급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 대비 흐름으로 보더라도 삭스가 53%대나 폭등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4.6%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웃퍼포먼스가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AI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진영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재료들만 정리를 해보더라도 구글과 아마존이 엔스로픽에 대한 대규모 추가 투자를 감행하죠. 맞춤형 칩을 함께 더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되겠고요. 메타 역시도 아마존의 CPU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비톤 5라는 이름인데요. 아마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달라라는 게 메타 측의 요청이 되겠죠. 구글 역시 마벨 테크놀로지와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서 지난주 마벨테크의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오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인텔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CPU 진영의 강력한 급등세를 촉발했던 트리거가 되어줬습니다. AI 인프라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E 버노바와 버티브 등에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연출했다라는 점도 우호적이었죠. 똑같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AI 인프라, 반도체주를 들고 있느냐, 들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상황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의 실적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부활할 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을 고민하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부활을 하고 있다라는 데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수요가 너무 높아서 공급이 차마 따라잡질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가 되는 어닝콜이었고요. 챗 GPT가 처음 등장했던 그 시점, 그때는 GPU 독주 체제였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혼자 엄청나게 잘 나갔던 장세였는데 메모리 부족 사태로 인해서 최근 마이크론과 저장 장치 기업들이 잘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CPU 쪽에 새로운 모멘텀이 불고 있다. 이 부분에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인텔의 어닝콜 핵심들을 요약해봤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 부문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점유율 비중을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 쪽 점유율이 8%포인트나 확대하면서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AI 매출 비중은 그러면서 60%를 초과했다. 성장률은 40% 플러스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향후 인텔의 성장 동력은 CPU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CPU 중요도가 빠르게 커지는 중이고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GPU와 CPU의 비율이 한 8대1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1대1이 되거나 오히려 CPU의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잘 대응하느냐 여부가 앞으로 자산 증식 그리고 부의 창출 여부를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인텔의 주가를 볼까요? 전고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2000년도 10월이었죠. 그 이후로 잃어버린 20년, 26년 만에 닷컴 버블 당시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인텔의 주가이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인텔 CEO가 회동을 가졌던 당시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주가가 $20대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인텔을 좀 밀어주기 시작했던 포인트였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주가가 약 4배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월가에서도 CPU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트렌드포스의 약 2주 전쯤 올라왔던 데이터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CPU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에 조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암홀딩스에 따르면 기존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당 약 3천만 개의 CPU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1억 2천만 개, 그러니까 약 4배가량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CPU 대 GPU의 비율도 과거에는 GPU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이제는 점차 1대1의 비율로 변화를 하게 될 거라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번스타인 역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CPU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직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CPU 공급 부족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쪽으로 투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컴퓨팅 병목은 CPU와 메모리로 본격 이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CPU 랠리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던 또 한 가지의 호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가 아마존의 CPU 그래비톤 5를 수천만 개로 구입을 했다라는 발표. 물론 이 정확한 구매 대수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수천만 개라는 사실 정도는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이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뚫어냈던 이유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CPU에 대한 부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반도체주들의 전반적인 주간 기준 상승률을 점검해 보더라도 지난주에는 CPU 삼총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암홀딩스와 AMD, 인텔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암홀딩스의 경우에는 원래 반도체 설계에 주력하는 회사죠. 그런데 CPU 쪽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팔기 시작하겠다라고 지난달에 선언을 하면서 관련주로 묶이게 됐고요. 41%대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맞춤형 칩 업체들, 메모리 저장 장치 업체들 뿐만 아니라 아주 전통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특히 자동차 칩 쪽에 주력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파운드리의 TSMC, 전력 반도체 업체들까지 매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쪽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실적 발표가 바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엔트로픽이라든지 빅테크 등이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툴을 독과점하고 있는 양대 기업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진영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쪽에 함께 묶이면서 이들의 주가 역시도 아주 시원스럽게 달리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시대입니다. 이쪽에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 과열에는 유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조정 시 저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포인트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포인트로 이어갑니다. 네, 국내장은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말 그대로 빅 이벤트 등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포트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는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차익 숨고르기를 좀 마주했죠. 외국인의 매도가 약간 거슬리긴 했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탄력을 받아가지 못한 채 정말 딱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상단에 시총 비중이 큰 종목들이 큰 힘을 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어가는 모습, 특히나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파업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가는 것이겠죠. 2% 이상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대형주가 힘을 내주는 모습, 시총 상위에서 돋보이긴 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강했죠. 2.5%나 뛰었는데요. 코스피 대비 이토록 선전하는 게 또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야, 정말 1200선을 돌파하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될지 몰랐는데 120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5% 상승,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닥 쪽에 유입되면서 코스피 수급과는 사뭇 조금 다른 형태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반갑기는 했죠. 자, 전체적으로 특징들을 어떻게 뽑아볼까 고민하다가요. 대형 반도체 진영이 조금 쉬다 보니까 다른 업종의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기자재단, 데이터 센터, 향 엔진 수주 이슈가 계속 영향을 주면서 약간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테마, 새로운 업종 모멘텀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연일 중심권력이 들고 있습니다. HD현대 마린 엔진, STX 엔진, 한화 엔진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력, 백화점, 화장품, 최근 들어서 압도적인 실적이 찍히거나 수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거나 이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변압기 3사들 너무나 강하고요. 전선주들도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죠. 효성중공업, HD현대엘렉, 대원전선 등 질주했고요. 백화점 쪽 호텔 신라 이런 쪽도 분위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실적이었죠. 시장에서는 이토록 좋을지 몰랐는데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 개선에 대한 기대로 야금야금 올라오던 주가가 강력하게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10% 정도의 오름세였네요. 그 밖에 특징주로는 하나 갤러리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자극이 되면서 한 번씩 올라갈 때 이 종목도 굉장히 뜨겁게 가는 것 같아요. 단숨에 상한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자, 그날 아침이었죠. 지주사 진영에서 두산이나 OCI 홀딩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OCI 홀딩스 1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태양광 수요 등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쉬는 측면에서 코스닥으로의 순환매가 있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토록 돈 벌어서 뭐 하겠는가, 투자하겠지, 증설하겠지, 가동률이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내에 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인텔의 호실적이 그날 아침 말씀드린 대로 CPU 쇼티지 그리고 차세대 패키징, 기술 경쟁 이 키워드를 자극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날 출발할 때부터 뭐 제주 반도체 등등의 종목들이 시세를 내며 시작을 했었고요. 이날 이오테크닉스, SFA 반도체, 네페사크 등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일부 2차 전지 종목들, 일부 바이오, 그리고 일부 로봇 등이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 상단의 종목들이 고루고루 그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도요. 이날 LG전자 로봇 로드맵 공개 이슈와 테슬라의 옵티머스 7, 8월 생산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로봇주들 분위기가 이날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림 로봇, 로보티즈, ST큐브, 큐렉소 등의 종목들 분위기 괜찮았고요. 유진 로봇 등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로 코스닥 내에서 꼽아본다면 고영, 호실적과 함께 AI 그리고 광 모듈 장비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광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죠. 단숨에 갭 상승 출발한 이후 상한가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도요. 북미 우주항공기업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 이슈로 상한가 거래됐습니다. 과거보다 정말 수급적인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특정한 호재가 있으면 정말 쉽게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여기에 이제 랠리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는 또 보고 있으면 포모가 오는 그런 특징주들이 연일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리 나쁘진 않았으나 반도체 및 일부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불편한 매크로에도 참 증시가 강하구나. 유가도 낮은 수준은 아니고 금리도 그렇다고 엄청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증시의 반응은 좀 미약하다. 오히려 실적과 숫자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는 평화 배팅에 좀 계속해서 증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불편한 매크로에도 증시가 왜 강한가?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차례가 정말 오는 것인가? 우리가 몇 번이나 코스닥의 순서가 오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여러 이슈로 좀 꺾였었죠. 그러다 보니 정말 이번에도 코스닥 차례일까라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코스피는 저점 대비 이미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코스닥이 차례대로 정말 간다면 어디로 좀 자금을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분야별로 종목들을 좀 대장격을 잘 포트에 넣어놔야 될지 오늘 이 포트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 보겠고요.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들 좀 나오긴 했으나 이번 주에 정말 많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데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실적주 등으로 순환매가 조금 더 나올 것이고 많이 실적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욕구가 자극될 겁니다. 지금 지난주까지의 분위기를 본다면 IT, 자동차, 건설, 금융 등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면 과열이 해소되고 매물을 소화하고 또 매집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대형 섹터 종목은 무엇인지 아니면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오늘 이번 주는 좀 많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텔의 호실적 결국 반도체 순환 또 신고가를 자극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인텔의 호실적이 자극할 수 있는 반도체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금요일 증시를 보고 난 후 궁금증 오늘 전략에 녹여보겠고요. 뉴욕장도 인텔의 실적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좀 내렸죠. 다만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1.6% 올라줬고요. 보시다시피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유독 좋은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쉬지 않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딱 4.30에 걸쳐 있는 상황, 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자, 이날 위클리 옵션 만기와
겹치면서 반도체 기업 중심의 옵션 거래가 증가해서 좋은 이슈가 있었던 반도체 진영에 더 많은 수급이 쏠리며 주가 급등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동 관련한 리스크가 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죠. 이란에서 외무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그리고 트럼프의 특사도 파견될 것이다라는 기대, 만남을 가지고 무언가 있겠거니라는 약간의 기대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인텔의 이슈와 맞물려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외 특징주를 본다면 여기 일라이릴리는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노보노디스크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비만 치료제 처방이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증가했다라는 소식.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일라이릴리 쪽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반도체 진영이 되겠죠. 반도체 돌고 돌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GPU와 함께 TPU가 등장해서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의 경쟁에 성능을 받쳐줄 CPU, 메모리, HBM 등등이 동시에 커졌고요. 이들을 또 받쳐줄 만한 장비 소재 라인, 그리고 기판, 패키징 기술, 이렇게까지 쇼티지 영역이 점차적으로 넓어졌죠. 그리고 이 칩 경쟁 속에서 파운드리 사업 또한 급부상하게 됩니다. TSMC 외에도요. 삼성전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의 재건 기대감이 유독 높았던 반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고 돌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단연 인텔이 되겠습니다. CPU 쇼티지 얘기는 정말 빠르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시장 내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텔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CPU 차세대 패키징이라는 키워드가 부각이 되면서 그날 애프터 마켓부터 인텔 본장까지 강한 급등을 보이면서 인텔과 함께 주요 CPU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AMD 14% 급등세였고요. 새로운 CPU 라인업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 4% 상승으로 인텔의 상승이 엔비디아를 자극하기도 했죠. IP 팹리스 쪽의 암홀딩스 역시나 14%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인텔 CPU 이슈, 이것은 결국에는 IP, 팹리스 이런 설계단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국내 종목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인텔 앞서 체린 앵커도 말씀 주셨다시피 26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D램 상용화에 성공했던 인텔이었었는데 일본의 저가 공세 속에서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철수했죠. 그리고 PC 중심 CPU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성공을 해서 엄청난 인텔의 아성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 이후에 모바일 시대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고 엔비디아나 TSMC 등의 여러 사업부가 밀리는 흐름이 있었죠.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 측에서 지분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감원, 사업부 매각, 그리고 소프트뱅크나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들과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파운드리의 재건의 키워드를 또 키웠던 것이 바로 테슬라와 협업의 사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AI가 성장을 했고 1세대 AI, 챗 GPT 진영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틱 AI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연산, 추론 성능이 모두 올라가야 됐고 CPU 쇼티지를 자극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파운드리 사업까지 재건이 되면서요. 참 오랫동안 재미없는 시기를 보내다가 최근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컸던 한 2년이었는데요. 단숨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정말 수십 년간의 흐름을 따라잡아버리는 흐름이 나온 인텔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CPU와 메모리 반도체로 쇼티지가 이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인텔 그리고 메모리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키방크에서는 목표가 $110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인텔이 쏘아올린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봤던 것이 HBM 진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시장에서
엔비디아 젠슨학 CEO 이슈 이후부터 약간 저장하는 낸드, 이 SSD 쪽으로도 관심이 올려가며 이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뜨겁기도 했죠. 삼성의 파운드리 이슈에 파운드리 종목들, 두산, 테스나 등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요즘 들어서는 소재 부품단의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이어갑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뒤늦게 따라가면서 정말 남들 갈 때 못 갔던 종목들이 모조리 다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또 어디 차례가 될까요? 옮겨 다니기보다는 각 이슈별로 눈에 띄는 종목들을 조금씩 이렇게 체크사항으로 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P 팹리스 쪽도 한동안 쉬다가 제주 반도체도 잘 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정말 오랫동안 못 갔던 종목인데 메리트를 뿜어내면서 주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18% 지난 금요일 상승이었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5% 정도 오름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반도체 진영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꼽아야 될 것인가 잠시 후 김진만 위원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죠. 자, 애프터 뉴스들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지난 금요일 효성중공업의 실적이 나왔죠. 정말 좋은 실적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내용은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분기말 운송중 재고로 반영이 되면서 그냥 다음 분기로 밀린 일정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 정말 좋은 실적이었었고요. 2020년도 4월에 주당 10,000원 하던 주가가 어느덧 이렇게까지 올라왔네요. 366만 5천 원의 주당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시세를 냈죠. 효성중공업 정말 짜릿한 상승률을 안겨주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가? 적극 매수하라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480만 원의 목표가를 냈는데요. 정말 대단한 효성중공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에 처음 이제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변압기, 쇼티지 이야기 집중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고 2025년도에 추가 상승, 2026년도에도 계속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어떨지 보시고요. 또 리노공업이 애프터마켓 이슈가 조금 있었죠. 리노공업의 이채윤 대표가 꽤 큽니다. 8,600억 규모의 지분 매각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보통주 700만 주, 발행 주식수로 봤을 때 9% 이상의 물량이고요. 시간 외에 매매를 하겠다.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매 거래 기간입니다. 일단 애프터에서 이 뉴스가 들려오고 나서 종가 대비 추가로 10%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 컴패스 테라퓨틱스 담도암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평가 지표를 발표하는 일정이 바로 오늘 밤이에요. 그래서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을 한 그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굉장히 바이오 투자자로서는 꽤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도에 참 좋았던 ABL인데 올해 들어서 좀 잊혀지고 있는 종목이죠. 잊혀진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센티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같이 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조금씩 회복을 보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3% 하락 구간이었는데요. 이번 이슈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제약바이오의 심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OLED 단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K디스플레이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 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용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애프터 뉴스였고요. 오늘 증권사에서 여러 보고서들이 쏟아졌습니다만 호텔신라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호텔의 가치. IBK 투자증권의 보고서였고요. 1분기 호실적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다. 방한 수요 증가, 마진율 개선, 해외공항 임대료 환입 효과 등이 맞물려서 목표가를 81,00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보고서가 바로 DB증권이었습니다.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사세요라는 제목이었어요. 기대치가 상회한 실적, 그리고 면세사업부 턴어라운드 구간, 이것도 좋지만 5월 연휴 시작에
전략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인바운드 모멘텀이 보다 강해질 것이다. 연간 실적 추정치 상향, 목표가 9만 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호텔신라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미나앵커가 백화점 면세 라인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줬던 바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처음입니다. 오늘부터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다라는 책임 경영의 의지로 피력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호텔신라 뉴스 등이 꽤 많이 맞물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고 증권가의 보고서까지 전달 드립니다.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보시죠.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은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조건을 완화할 의사가 서로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과 이란 사태가 좀 더 지지부진하게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협상 특사 파키스탄 파견을 전격 취소한다라는 SNS 글이 있었죠. 지정 확정 리스크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다만 시장이 이에 대한 민감도는 꽤 낮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다행인 거죠. 미국 반도체 지수의 역사적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기적인 부담으로 또 순간적인 변동을 자아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그 변동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막 모두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죠. 갖고 있는 이익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 인텔의 호실적, 엔비디아, CPU 라인 등을 자극하고 있고요. 오픈 AI는 컴퓨팅 확보 목표를 3배 정도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파업 영향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밸류체인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인텔의 실적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CPU 관련한 자극제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IP 팹리스,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정말 뜨거운 군집성을 보여줬다가 야곰야곰 또 살짝 쉬었다가 낙폭을 줄였다가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갖고 계신 분들이 2차 전지 더 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거든요. 미국 전기차 라인을 보면 사실 뚜렷한 시세를 내는 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중화권장에서 2차 전지 진영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의 비아디 등의 자동차 기업들이 고체 배터리 양산이나 탑재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고체 배터리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라인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전지 랠리가 과거에는 소재사 중심의 엄청난 급등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셀 메이커들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용으로 살펴주시죠. 자, 바이오 진영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리가캠, ABL, 알테오젠 이런 주요 큰 종목들이 정말 에로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지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이 1200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3000당 이슈로 빠진 부분들이 바이오 진영은 아직 회복 안 된 기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회복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름 테라퓨틱, 알지노믹스 이런 여러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가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리기판. 차세대 패키징 경쟁, 인텔의 컨코를 보고 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지난 금요일에 일부 종목들은 유리기판주로서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광반도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판은 한 개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고집적, 고발열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리기판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유리기판 밸류체인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런 반도체 IT를 제외하고 본다면 요즘에 가장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쪽은 조선인 것 같아요. 조선 마스가를 기다리다가 만난 데이터 센터형 발전 엔진 수주. HD현중, 하나엔진, SX엔진, HD현대 마린솔루션 중심으로 굉장히 강했고요. 이쪽에서 불을 지펴주다 보니까 FLNG 이슈에 삼성중공업도 강세를 기록했고 미국 해군 전투함 한일과 건조 협업 이슈가 있다는 H중공업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같이 연결이 되는 기업으로 넣어본 겁니다. 그리고 원유 운반선, VLCC 주문 증가에 대한 기대감, 한화오션에 대한 보도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엔진
친환경 이슈로 촉발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그 외 조선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캐터필러도 발전 엔진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캐터필러 하면 늘 말씀드리는 HD 건설 기계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이번 주에 여기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꼭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중국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인도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사이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쪽도 이슈를 넣어봤습니다. 비비유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중국산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다 해서 그 관련한 밸류체인을 넣어봤고요. 미국 인도산 태양광의 123% 보복 관세 뉴스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지난 금요일도 뜨거웠던 오시아홀딩스, 하나솔루션 등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시세가 연결이 되는지 참고하시라고 적어봤습니다. 유리기판 밸류체인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한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 주 빅 이벤트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주요 일정들 속에서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쏟아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29일 구글 딥마인드 CEO 방한 이슈 어디와 또 협업을 한다더라라는 내용이 단기적으로라도 주가 촉매제가 될 수 있고요. 목요일 또 중요합니다. FOMC 금리 결정 이벤트 자리하고 있죠. 금요일은 우리가 휴장이긴 한데요.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데이터 나오고요. 한국의 4월 달 전체적인 수출입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자, 미국 실적들도 중요한 거 블룸에너지, 코닝,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KLA, 퀄컴, 일라이릴리, 머크. 목요일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금요일은 애플의 실적이 나오고요.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등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 어디 갔나 하시겠죠? 한국 기업은 따로 뺐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LG이노텍, HD건설기계, ISC 등의 실적을 낼 거고요. 내일은 이제 HD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 모두 실적 내놓고 주가가 된 만큼 HD 현대일렉도 어떨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설사들 삼성 SDI 실적 나오네요. 수요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에코프로 그룹주들,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나오고요. 30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삼성전기, 또 포스코 그룹주들 줄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날 크래프톤도 우리 실적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아진 기업들의 충족 여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여행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시장은 참 요란합니다. 그치만 그 안에서 조용하게 꾸준히 상승했던 섹터가 바로 여행주인데요. 제가 여행주들을 보면서 나만 빼고 다 여행을 가는 것 같다. 봄 기운을 즐기러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신라, 신세계,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정규장에서 5%에서 9%대의 강세를 기록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대부분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호텔신라는 약간 탄력의 둔화가 됐지만 나머지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 한화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29.9%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신규 상장에 대해서 적격 판단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도 참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종목들도 오랜만에 강한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호텔신라, 신세계,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상승하고 있는 대표 주자들인데요. 최근의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낸 종목으로서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호텔신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39,000원에서 최저가를 또 기록을 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6만 원대를 돌파해내면서 62,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집중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은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들
호텔들도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대량 매수를 했던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에 진입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겠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작년에는 영업손실 25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204억 원을 기록하면서 대폭 증가했다는 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순이익도 6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이번 실적 요인을 확인해 보시면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무려 827%나 상회를 했고요. 면세점 수수료가 하락하면서 면세점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호텔 객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호텔의 영업이익 부문도 82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 무려 228%나 증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도 3가지 정도로 제가 간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 주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23일에는 한인기 운영총괄 사장이 2억 원 가까이 주식 장내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부터 30일까지는 장내 200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이부진 회장이 또 매수할 것이라는 점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장부터 또 한 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호텔신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면세점이라든지 유통 쪽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호텔 쪽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유통 분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백화점 전체에 대한 산업 의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백화점들의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뿌리를 살펴본다면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보면서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4월에 백화점 3사 15% 내외의 양호한 매출 증가세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 이제 압도적 신장 기록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와 무색하게 4월에도 견조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오랫동안 더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코멘트를 인용해 보자면 작년부터 명품 브랜드의 고성장이 이어졌는데 올해에는 더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에 가격 인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결국에는 백화점 실적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하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과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이 결국에는 시장 내 유동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결국에 구매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백화점의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력도 향상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또 소비가 많이 지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다이궁들이 컴백하고 있는데 다이궁 수수료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분기 면세점 실적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호텔신라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베팅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확신할 차례라면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월 초 부근에 베팅을 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리포트를 발행을 한 바 있는데 오늘 일자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포트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줬고요. TP도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인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 내 호텔 객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성수동과 명동을 놀러가 봤는데 정말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 이 지역 호텔들은 돈 진짜 잘 벌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만큼 호텔이 부족한 만큼 지금 고가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는 호텔신라에서도 객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호텔 부문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한 달 전에 주가는 베팅할 자리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 현재 시점은 실적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매수할 시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 한 25%가량 주가가 올랐던 만큼 망설여질 수는 있지만 확신을 갖고 매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고민은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통주 백화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중순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한국투자에서는 신세계 1분기 실적이 이번 유통 섹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유통사 중에서 내수 유통 경기와 가장 밀접한 만큼 실적을 확인해 보자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신세계를 먼저 살펴보시면 교보증권에서 46만 원으로 TP를 상향했는데 핵심 점포 경쟁력으로 전국 매출 수혜를 확보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 체크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국 백화점 매출이 회복세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신세계가 꼽히고 있는 거고요. 핵심 점포라고 한다면 서울에서는 강남 신세계가 있겠죠.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산이라든지 대구, 대전 등 각 지역 매출 1위 점포를 모두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매출 성장률도 YOY 기준으로 봤을 때 89%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만큼 핵심 점포 매출 1위 기록은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점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9.2%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8% 성장한 견조한 기록을 나타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백화점 업종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유통사 내에서는 신세계 1분기 실적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카지노주를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카지노주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실제로 롯데 관광개발이 또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좀 지지부진한 흔적을 남기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다시 한번 카지노주를 들여다봐야 하는 때인 것인지 판단이 또 필요해 보이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카지노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분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다 성장할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 폭의 YY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강조해드린 것처럼 1분기보다는 원래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았기 때문에 2분기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유안타증권은 주가 재상승 재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1분기 제주 외국인 입도객 수가 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3%나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2분기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SK증권에서는 25,000원으로 목표주가 유지했는데요. 카지노 마케팅을 강화시키고 있고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모두 다 흡수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꽤 높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동남아라든지 중동 등 국가별 비중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하얏트 리젠시 호텔 리오프닝 효과와 2028년에는 장충동 플래그십 호텔을 개장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새로운 호텔, 그에 대한 기대감, 그 효과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을 앞으로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여행주들이 상당히 이제 조용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2분기 실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부터 뭔가가 개선되는 흔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한다면 본격적인 상승세를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략과 해답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